있으니까 또 괜찮고. 아내는 연봉 3억, 남편은 연봉 3천. 어떨까요? 잘 지내기 어렵죠? 3억 버는 남편이 아내를 조금 무시하는 보여도 아내는 참고 넘어갑니다. 잘 버는 남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좀 참아주면 되지. 근데 3억 버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운동을 한다?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이 잘 번다고 기집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남자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천을 벌고 아내가 3억을 벌면 얼마든지 떠받들면서 만인과 마당새로 지낼 의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요. 왜 남자만 식소를 먹여 살려야 돼요? 여자가 더 능력이 있으면 여자가 더 버는 게 맞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많은 경우 낡은 관념,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삶을 억압해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슬프면 울어야지. 울지 말자는 그 억압이 얼마나 남자들을 괴롭히는가? 저는 잘 웁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관념을 바꾸는 것도 역시 진보의 주요한 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운동, 영성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보에 포함됩니다. 저는 진보를 이렇게 규정하고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국가 기능의 조정,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진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부터 진보신당까지 여기 4개 정당은 모두 다 진보정당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진보에 끼죠. 그렇게 보고요. 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이 뒤에 지금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요. 제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행사에 가보면 태극기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국가도 없고 국민노래도 없습니다. 대신 민중의례,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명예도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진보주의자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국가라는 어떤 외적인 제도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 때 이 태극기라는 이 문양, 이 형식이 가진 어떤 것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저 태극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 권리, 행복,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보통합당이 되고 나면 국민의례 문제는 서로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국가주의자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 형식에 익숙해 있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의 자유와 행복을 함께 실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요. 제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국민의례를 안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되죠. 이런 사례들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진보당들을 보면 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한나라당은요,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켜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정당입니다. 국가는 개인보다 우위에 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심지어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게 하려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국가주의 정당입니다. 보수정당은. 반면 민주당은 국가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옳지 못한 일은 국가가 조심스럽게 개입해야 돼.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진보주의, 이 말은 좀 애매한데, 어떤 사회주의라 그러든 사회민주주의라 그러든 무슨 뭐라고 그러든 간에 이 진보주의 쪽에서는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비정규직 문제를 예를 들면 그것은 시장에서 계약 자유의 이름하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물론 이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해요. 그렇지만 좀 소극적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은 제도 자체를 금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금지하는 입법이 있기 전에부터 현대자동차가 실제 자기네 자동차를 만드는데 옛날에 일하던 간부 직원 이름으로 독립회사 차려주고 그 회사 소속으로 사내하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법 이전에 국가 권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뭐 언론사 뭐 주요 인사와 밥을 먹으면서 저런 회사는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한마디 해요. 국세청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언론사 사장님이 현대자동차 회장님한테 그 얘기 전해주지 않겠어요? 불법적이냐?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이 그 회사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사람들 사이에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개입해서 민주적으로 개입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 개입해서 해결해라. 이것이 진보주의자의 국가에 대한 입장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을 미워하고 국가에 대해서 배타하고 국가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일에 쓰일 수도 있고 악한 일에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라는 이 특수한 강제력을 사회적 선을 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연합. 지금 연합, 통합, 연대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치를 하는 데는요. 두 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념의 원칙. 두 번째는 책임의 원칙.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죠. 또는 둘 모두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념의 원칙이란 뭐냐?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없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의 신념에 투철하게 행동하겠다. 나의 신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잘못이고 사람들의 어리석은 탓이다. 나는 등대처럼 올바른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비추겠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올바른 항로를 잡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신념윤리에 입각한 정치입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반면 책임윤리에 입각한 정치도 있습니다. 책임윤리에 입각한 정치는 세상이 나의 올바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치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동기의 순수함, 동기의 선함, 목적의 선함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이 책임윤리입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고 나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이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에 입각해서 한 나의 정치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책임윤리에 입각한 정치입니다. 신념윤리에 입각하면 연합은 필요 없어요. 연합을 왜 합니까? 그것은 나의 신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득표율이 1%, 2%라도 나의 주장이 올바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주의자들 한나라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도 그것은 국민 탓이지 내 책임은 아니에요. 반면 책임윤리에 입각해서 볼 때는
우리들이 예컨대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각각 다를 겁니다. 조금씩. 어떤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안 그래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정규직이 많이 생겨갖고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더욱 노골적으로 심화시킨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저것은 아주 부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도 있고요. 또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는 남북관계를 파탄냈기 때문에 안 된다. 각각 공통적인 또는 조금씩은 다른 이유로 정권교체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유별로 쫙 줄을 세운 다음에 각자 당을 다 만들어서 출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한나라당은 영구집권으로 비착됩니다. 누구도 자기의 소신에 따른 행위를 했을 때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결과는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최악의 결과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소신대로 100%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50%는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할 수 있는 결과가 하나도 할 수 없는 이 결과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더 나은 결과를 내게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권 연대 연합 통합의 요구는 국민들이 정치인과 정당들에게 책임윤리에 입각한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니들 주장 다 알겠어. 다 똑똑한 거 알아. 니들 각자 다 오라. 알겠는데 합쳐. 왜?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 이것이 대중의 요구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책임윤리에 입각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책임윤리를 요구하고 있고 이 요구에 대놓고 거스르는 자는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이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라면 선거연합은 필요 없죠. 각자 뛰고 자기 의석 얻는 만큼 의석을 얻은 다음에 국회에서 모여서 연합하면 돼요. 한나라당만 왕따시키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제도는 소선거구제로 돼 있고 결선투표도 없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 제도에는 1등만 살아남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양강구도로 이렇게 좁혀지게 만든다고요. 작은 정당들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선되지 못하는데 계속 뛰어들면 표가 분산되어서 한나라당 좋은 일을 계속 시키니까 이걸 그만하라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바꾸든가 바꾸지 못하면 연합, 통합해라. 이것이 현행 선거구 제도 아래에서 야권, 진보개혁 진영이 책임윤리에 입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정치연합의 요구고요. 이 연합에는 낮은 수준의 연합이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연합이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연합은 후보 단일화, 그죠? 공동 정책 발표 이런 것이 낮은 수준의 연합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연합은 통합이에요. 하나의 조직으로 완전히 다 들어오는 거. 물론 높은 수준의 통합이 되면 좋죠. 근데 이것은 하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합쳐져야만 될 수 있는 것이고 좀 덜 합쳐지면 연합까지 가는 겁니다. 연합, 연대,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이런 오늘 제가 강연한 내용을 몰라요. 국가 이론도 모르시고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냥 아는 겁니다. 연합해야 된다. 이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대중의 판단, 이 판단을 거스르면 야권은 공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